현재 독일 당국의 조치가 한국의 네티즌들에게 큰 저항감을 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 가운데 미국이 재평가되면서 한국 대중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는 모습도 나옵니다. 많은 이들이 독일에 실망했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미국이 어떤 이유로 인정받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독일 수도 베를린 당국이 도심에 세워진 소녀상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독일이 한국보다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인들에게 적지 않게 논란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은 이러한 일에 누구보다 공정하지 않냐는 것인데요. 우선 베를린 미테구는 지난 7일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 협의회에 오는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미테구는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코리아 협회에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미테구는 철거의 이유에 대해 사전에 알리지 않은 비문을 설치해 독일과 일본 간의 관계가 긴장이 조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동상 설치를 동조했으나 비문상에서 한국 측 입장이 일본을 향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사항 이외의 것을 포함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미테구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고 일본에 반대하는 인상을 준다면서 일방적인 공공장소의 도구화를 거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문 내용은 전형적으로 많은 이들이 아는 내용인데 이를 독일 당국에서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일본에 방문 시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에 직격탄을 날린 장면을 기억할 텐데요. 2015년 메르켈 총리는 그것도 일본에 방문한 자리에서 상대방 국가의 총리의 역사인식을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태도 등을 말하면서 과거사를 부정하는 아베 총리의 일침을 날린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많은 한국의 언론의 보도가 그대로 나갔고 한국은 일본 당국이 독일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순간에 이러한 독일 당국의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적지 않게 실망하면서 그 구체적 이유가 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은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관련한 작업을 진행했다가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독일 전시관에 10cm도 안 되는 조형물 형태로 전시되었다가 일본 측의 거센 항의로 철거되었고 2016년에는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프라이부르크시에서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가 오히려 일본의 마치야마시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작업이 무마됐습니다. 일본 마치야마시도 프라이부르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독일 베를린시는 도쿄와 자매결연을 맺었기에 또 그러한 압박이 들어왔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 당국은 한국보다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사안을 일본의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간다는 인상인데요. 애초에 허락을 안 하고 협상을 해주지 말던가 해야 하는데 한국에는 오케이 한 다음에 일본 항의로 무마되는 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관련 소식통들은 원래 일본은 과거로부터 독일과 다양한 형태의 협약을 맺어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파도 광부 등 독일과 인연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에 비해 협력의 역사나 규모가 적다는 이유도 곁들었습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은 2차 대전 때에도 미국과 연합군을 상대한 동맹국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일본은 독일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도 독일의 뒤셀도르프 거리에는 봄이 되면 일본의 벚꽃이 피어 길거리를 장식하고 있는 게 사실이며 대부분 아시아 관련된 뉴스는 일본의 NHK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해 일본의 눈을 통해 아시아를 조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과 그런 협의가 되더라도 일본의 거센 항의가 있을 때에는 일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을 보면 실리주의적 외교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굳이 다른 나라와 불협화음을 만들지 않는 방향이라며 자국의 이득을 많이 챙겨줬던 일본에 너그러운 편이고 독일 국민들도 일본에 대한 인식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최근 독일은 러시아에 가스를 수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역시 자국의 득이 되는 외교 실리주의 때문이라며 미국 말도 잘 안 통하는 독일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물며 다양한 자본을 투자해온 일본의 요구라면 쉽게 뿌리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일본 자민당 고위급 간부는 일본은 독일과 같은 G7 멤버라면서 긴밀한 소통을 오래 해왔다고 말하며 한국이 독일을 짝사랑하고 있지만 무의미하다라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 관련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정부가 독일 정부와 담판을 져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일은 한국의 민간에서 추진한 일로 한국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 정부도 개입이 된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가토 가스노부 일본 장관은 지난달 29일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지난 1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에 통화해서 한국 조형물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주요 장관 2명과 일본 대사관까지 독일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데 한국도 그래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애초에 비문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세부 사항 없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한국에 철거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담당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결국에는 일본 당국의 말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연출하고야 말았는데요. 미국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 당국이 직접 나서서 대신 막아준 장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샌프란시스코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으며 역시 자매결연 시 오사카는 샌프란을 압박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서 해당 사안이 무마되나 하는 관측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인 에드윈 리는 조형물 설치를 승인했고 자매결연을 끊겠다는 오사카시의 압박을 가볍게 무시하며 지켜내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에 새롭게 취임한 브리드 시장은 일본의 계속된 협박이 이어지자 절대 철거하면 안 된다라면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교훈을 상기시킨다며 오사카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당국은 정말 화가 났는지 샌프란시스코와 오사카의 60년 자매 결연을 끊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우리는 모두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일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어지간하면 미국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매우 껄끄러워하는데 자매 결연을 끊음으로 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확고하게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것이며 앞으로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에도 어떤 수준으로 압박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특히 미국, 독일은 물론이고 호주에서도 새로운 조형물이 건립되면서 다시 한번 한일 대결이 등장합니다. 일본은 즉각 관련 사안을 제소했으나 호주 인권위는 이를 기각함으로 해서 애초에 개입에 실패했습니다. 호주에서 널리 알려진 인권운동가인 크루스 목사는 교회 구역 안에 설치하겠다고 스스로 나섰으며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라며 일본 측이 아무리 건립을 막으려 해도 소용없다는 단호한 뜻을 천명했습니다. 크루스 목사는 나는 일본을 좋아해서 가고 싶은데 일본 총영사관이 일본에 못 오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며 한국 관련된 일이 자신을 압박했지만 이것은 한국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 측의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며 나오는 이유는 이미 한국과는 끝난 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데요. 2015년 한국 정부와 관련 협상을 100억으로 재단을 마련하기로 했고 다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국민 정서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협상을 파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이며 불가역 협상도 뒤집는 못 믿을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관련 협상이 국민적 합의는 물론 국회의 비준 동의도 없는 사안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이고 특히 일본 당국의 태도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기 때문에 협상은 파기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문제는 한일 간의 좀처럼 해결될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 무대로 번져나가게 되니 일본은 보이는 대로 급하게 진화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며 그 가운데 자칫 국가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일본 당국이 보였기 때문에 그 외에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일본 기업들을 또 끌어내리고 있는 이 즐거운 소식에 대해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우선 비메모리 2030을 위해 제가 과거에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사업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미지 센서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바일 이미지 센서 업계 1위인 소니를 삼성전자가 현재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미세공정 기술력과 또 6,400만 화소 이상의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을 앞세워 소니를 맹추격하면서 점유율 격차를 점차 좁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경이적인 시장 점유율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이죠.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글로벌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에서 16.7%로 소니 56.2%의 약 40%포인트 수준 뒤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소니의 기존 카메라 기술력이 접해진 이미지 센서 시장을 삼성전자가 따라잡기에는 당장 무리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삼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부터 시장 점유율 21.7%로 소니 42.5%와 격차를 점점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올해 상반기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점유율에선 삼성전자가 32%로 소니 44%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이미지 센서 업체인 옴니비전의 점유율은 약 9%를 기록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래봐야 아직 뭐 2위라고 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에 막대한 투자를 한 이후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로 특정되기는 했지만 업계에서는 아주 놀라 자빠질 수준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 모바일 이미지 센서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한 64억 달러까지 시장이 커졌습니다. 이유는 아실 거예요. 광각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초점 센서 등 최근에 스마트폰에 적어도 3개에서 4개 수준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갑니다. 결국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개수가 늘며 이미지 센서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었고, 또 여기에 6,400만 화소를 넘어선 또 고부가 가치의 이미지 센서, 또 1억 800만 화소 등과 같은 높은 픽셀의 이미지 센서가 출하된 영향이 컸죠. 특히 이 6,4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소 이미지 센서 수요는 2019년 1,500만 개에서 2023년에는 3억 3천만 개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인데, 문제는 소니가 초고화소 이미지 센서의 기술력이 삼성보다 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기술력에 목숨을 걸고 최대 1억 화소 이상의 이미지 센서를 개발해 갤럭시 20 시리즈부터 탑재시켜 출고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성장이 4년 동안 20배 이상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니는 당장 삼성에 대응할 제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하나인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 이미지를 생성하고 DSP가 쓰이겠죠. 일반적으로 이 이미지 센서 픽셀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촬영한 이미지의 품질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픽셀의 크기를 줄여가면서도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이 이 이미지 센서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초고화소 카메라 트렌드에는 초소형 픽셀 이미지 센서가 필수적인데, 당연히 제한된 공간에 더 많은 화소를 담으면서 얇은 디자인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미지 센서의 활용도는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넘어서 이제는 차량용 블랙박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자율주행차, 특히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는 사이드 미러를 아예 없애고 그 자리에 이미지 센서를 달아버리는 경우도 보여주고 있죠. 또 증강현실, 즉 AR에도 적용이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미지 센서의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 시장 성장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에 오르기 위해 이미지 센서 발전에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올해 2월에는 업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최첨단 노나셀 기술을 적용해서 기존보다 카메라 감도를 최대 2배 이상 향상한 1억 800만 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셀 브라이트 HM1을 출시했고, 지난 5월에는 이 DSLR 수준의 초고속 자동 초점 기능을 지원하는 1.2 마이크로미터 기반의 5천만 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셀 GN1도 선보였습니다. 이후 지난달에는 0.7 마이크로미터 픽셀을 활용한 모바일 이미지 센서 제품 4종을 공개하면서 업계 최초로 초소형 이미지 센서 라인업을 구축해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또 외계인을 고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1억 5천만 그리고 2억 5천만을 넘어서 이제는 또 6억 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엄청나죠? 6억 화소 모바일까지 가게 되면 진짜 확대하면 손톱까지 다 보이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초소형 고화소 시장을 확대하고 센서 혁신 기술 개발을 지속해 한계를 돌파해 나가고 있는 삼성전자가 올해까지 보여준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점유율 상승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일본 소니를 시장에서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주길 아주 크게 기대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 사업처럼 삼성전자가 일본 소니를 아예 넘어버리고 일본 소니가 결국 이미지 센서를 삼성전자에게 주문하는 날이 오면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요. 이미지 센서 시장마저 뺏겨버리면 일본 소니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 최근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9월 15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반도체를 수출하려면 미국 상무부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일본 소니의 최대 매출처 중 하나가 바로 중국 화웨이입니다. 여러분, 매출 11조 수준에서 약 20%에서 많게는 최대 25%까지의 이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웨이를 당장 잃었으니 당장 올해만 해도 많은 매출 타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예상되는 수치로는 소니의 2020년도 이미지 센서 사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45% 수준 감소한 1조 4,300억 원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올해 3분기에만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12조 3천억 원 수준인데 소니의 실적이 이제는 얼마나 초라한 수준인지,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되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 되었습니다. 자, 또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 반도체 기업이라고 여겨지는 전 도시바 메모리 현 키옥시아 홀딩스 또한 스마트폰용 메모리 칩 매출이 전체의 40% 수준까지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화웨이 제재 영향이 더욱 커질 예정입니다. 미국과